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오늘도 화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매주 나와주시는 우리 변단골님도 계시고 박단골님도 계신데 새로 손님들이 또 찾아오셨어요. 우리 정기남 조선대 교수님 그리고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을이시죠? 네, 맞습니다. 남양주 을 당협위원장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그 네 분 다 서로 초면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서로 인사하셔도 되고. 예. 제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왁자지껄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면 그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좀 따라드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 드실 분만 또 일정이 있으실 테니까 드실 분만 드셔도 되는데 저는 좀 목이 타가지고 먼저 좀 네, 따르고 시작을 들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그 주제를 다 여러 가지 메인 메뉴를 준비하긴 했는데 저희 녹화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준석 얘기가 딱 떠버려가지고 본격적인 메인 디시 얘기하기 전에 이준석 얘기부터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문화일보 보도예요. 성상납 의혹 수사하고 있는데 무고 혐의 이거를 기소 의견을 넘겼다는 거니 성상납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지금 이런 해석이 달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본격적으로 빨리 들어가나? 이게 그 가로세로 연구소 네, 그쵸. 하고 관련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강용석 씨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참 할 말이 없네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이가 없는 결론인 겁니까?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미끼에 딱 걸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네. 우리 박지원 교수께서 보시기엔 그러면은 그 기소 의견까지 나올 줄 몰랐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네네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이루어졌던 행위인데 네. 그 사실관계를 그러면은 경찰 쪽에서 실제로 성상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판단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성산납을 했다고 확정되니까 그에 네네. 대해 소송한 거를 무고로 받겠죠. 근데 그게 저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고가 인정이 되려면은. 증거가 뭐가 있어요? 근데 뭐 증거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공소기간이 공소시효가 예. 소멸됐기 때문에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경찰이 그걸 내놔야 된다든가 그런 의무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무고가 됐기 무고가 때문에. 됐으니까 무고에 대한 증거는 이제 좀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무고에 대한 증거. 뭘로 입증을 할 것이냐도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검찰에 손이 넘어간 상황이고. 뭐 얘기 나오는 대로는 그 이제 김성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네. 그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 쪽에서 그 이준석을 이제 호텔까지 데려다준 그 운전기사 예, 맞아요. 등등의 이제 증언.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성매매로 내가 고발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세현의 이제 김세희를 내가 이 성매매로 내가 고발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 성매매를 한 여성 뭐 웨이터 증언 다 땄어요.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에 있는 뭐 기자들이 다 따가지고 증언이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직접 성매매 이루어지는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나왔거든요. 그 성매매라는 게 정말 어려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호텔 룸 안에 들어간 여자와 같이 있었던 그 현장 증거는 못 구한 걸로 알아요. 그거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무고까지 협의 이제 인정했다는 거는 약간 내 상식으로는 내가 성매매로 고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무리한 게 아닐까 그래요. 근데 상식보다는 어찌 보면 저는 좀 예고된 수순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정권 내에서 윤석열 정권 내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암초를 걷어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성상납이 고리가 됐던 것이고 또 성상납은 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가로세 연구소가 나서서 이제 무고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동안 이 성상납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이준석은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거의 회생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죠. 근데 지난번에 윤리 또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반응이 지금 사실 전혀 없잖아요.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저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될까 봐 엎드리고 있었다. 감안된 처신으로 보여져요. 근데 설마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참고로 이거는 고발자가 강용석이 아니고 강신업이에요. 강신업이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정권 실세라고 보여지는 게 이준석을 날리는 것부터 상당수의 이 전국 진행되는 게 이 사람 말대로 갔었고, 그렇죠. 자기가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해놓고도
무고죄 말고는 처벌 안 된다. 딴 거 아무것도 안 된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또 무고죄만 또 되는 등등. 강신업 변호사가 한 지난주부터 예고를 하더라고. 무고죄로 정리된다.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 전문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워낙 이 그 법조계 시장에서. 네네네. 그럼 결국 이게 기소 의견으로 갔으니까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성상납 증거라든가 이런 게 거론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요, 이준석을 이제 그 호텔에 데려다 주고 그 성매매 여성을 호텔에 데려다 준 그 기사가 이 재판에 나와서 떠들어대기 증언을 시작하면 하면은 그렇죠. 그걸 이제 막 보도하면 상당히 힘들어지지 윤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오히려 좀 정치적인 의미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저는 좀 그 당내 한 구성원으로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겨우 좀 내용 수습하는가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맨 처음에 이준석 대표 1차 징계받았을 때 그 이유가 증거인멸 교사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때 반대쪽 논리가 뭐냐면 아니 본질적으로 한 일이 없는데 뭘 증거를 인멸할 게 있냐 뭐 이거 네네. 가지고 사실 붙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거 봐라.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던 세력들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또 다시 갈등에 막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이제 다시 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니까 네. 이게 또 다시 불이 붙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증거인멸은 또 무혐의로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요. 증거인멸 교사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참 이게 근데 오히려 그 곽 위원장님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다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지 않죠. 저 맨날 주장하는데 전당대회 저 이번에는 좀 한번 노선 투쟁 가지고 세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어차피 한번 촉발된 갈등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내에서 뭐 보수가 지금 아마 오늘 또 얘기가 될 텐데 막 네네. 예전에 뭐 북한 관련돼서 뭐 네. 친일 관련돼서 막 이렇게 해묵은 진영 논쟁들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로부터 우리 정치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부에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도 그런 주장들을 제일 앞서서 했던 사람이어서 네. 저는 한판 벌어졌으면 했는데 네. 이렇게 메신저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곽 위원장님이 아직은 좀 이렇게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무슨 리더십. 전당대가 노선 투쟁입니까? 말 그대로 친윤이냐 반윤이냐. 근데 네. 내가 볼 때는 반윤은 아예 싹도 안 보일 것 같고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강성 친윤, 네. 온선 온건 친윤 네. 간의 대결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정계 입문하신 지 혹시 얼마인지? 아직 좀 순수합니다 제가. 한 5, 6년 지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두 가지 노선이 존재합니다. 친윤들이 보는 게 첫 번째는 이준석을 방송에도 못 나오는 유튜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건 뭐냐면은 사법적으로 단죄하겠다. 네. 이 정도. 두 번째는 출마를 못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 동안 애먹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반신불수 만들겠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들은 이준석은 그냥 유튜버나 해라. 이쪽으로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참 불쌍해요. 근데 이게 이제 경찰 단계라서 사실은 뭐 이제 재판 아까 얘기 우리 변 대표님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라서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바짝 엎드렸다 뭐 이런 표현도 잠깐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준석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겠죠. 네.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당내에서 실제로 진짜 반반 갈려요. 제가 그 중앙에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이외에 네. 필드에서 이게 당협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네. 지역에서도 문자가 오는데요. 네. 문자가 반반으로 갈려서 옵니다. 이준석 안 쫓아내고 뭐 하냐. 네. 반대해서 뭐 이준석 못 지키면 너도 네. 큰일 날 줄 알아. 예, 이렇게 예. 저도 어쨌든 간에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 정치인이라서 예, 예. 그렇게 오는데 아마 이게 겨우 좀 가라앉을 법 했더니 또 이제 공격당할 빌미를 준 거죠. 네, 뭐 아무튼 오늘 뭐 이 주제가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 딱 떠 있어가지고 요거는 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다뤄봤습니다. 근데 아까 너무 그 진영 논리, 해묵은 주제 이런 표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가기가 좀 뭐한데. 진영 논리는 제 논리가 진영 논리. 그러니까 우리 박진영 물리. 박진영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진영 논리 얘기 이거 어쨌든 저희 첫 번째 왁자지껄 토크 첫 메인 메뉴로 가져왔는데 좀 난리긴 합니다.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뭐 여야가 싸우는 건 뭐 이제 늘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게 하필이면 역사 문제로 좀 번져가지고 이번 주에 짚어봐야 될 주제 중에 아마 큰 하나의 그 굵직한 주제가 아닐까? 일단 정진석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정진석 위원장 좀 너무 오바가 센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첫 번째 첫날 짚었던 거는 이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문제 짚었죠. 뭐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한미일 네. 군사합동훈련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짚었는데 네. 그걸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받아치면서 음. 왜 일제시대까지 끌고 갔는지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만약에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문제가 자 문재인 정권에 시작됐었으면은 그거의 정당성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일제까지 끌고 갔냐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좀 보니까 그 조부가 뭐 일제 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네. 또 정진석 위원장이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쪽 브레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보수에서 올드라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흔히 이제 다른 쪽에서 볼 때 야 저희 보수 놈들 저거 친일하면은 거의 대부분 뉴라이트지 올드라이트가 아닌데 좀 제가 상식으로 볼 때는 좀 뉴라이트 쪽에서의 그런 데 해석을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일제에게 나라 뺏긴 게 일본만의 잘못이냐 우리도 이 조선왕조가 무능하고 이런 취재에서 반성과 성찰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네. 여기선 두 발 더 나가 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일본이 잘 지배했고 또 더 나가면은 결국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잘 됐다는 수준까지 막 가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극단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도 딱 한 측면만 확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의원님은 비대위원장 감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로 흔히 하는 말로 이재명 대표가 하신 이야기에 살짝 미끼가 있었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거 정도 이해 못하고 이렇게 끌려 들어올 정도면은 정치하시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대중들에게 정진석 위원장은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이준석 대표에게 발린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모방망이 꺼냈다가 다시 넣은 그렇죠. 사람.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앞뒤가 안 맞고 뉴라이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이거잖아요. 조선이 사색 당파로 망하고 망할만 했으니까 일본이 우리가 진주해가지고 근대화 시켜줬어.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예요. 그 맥에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발언하시면은 한국 정치에서 떠나시는 게 맞다. 나는 사실 이제 정진석 위원장 발언 중에서 이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청나라와 러시아와 국군을 걸고 전쟁을 벌여서 일본이 이겨서 약간 이게 좀 오바다 이거. 맞아. 좀 오바했어요. 오바다 이 문제. 부분 얘기 좀 셌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갖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게 앞서 우리 배희재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뉴라이트의 어떤 또 이론적 토대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그냥 여과 없이 던져놓은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나요? 네. 이게 사실은 친일이라고 하는 친일 행위,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친일 행위로 규정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자 누가 이렇게 나서라 손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친일 DNA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러나 정치인이잖아요. 5선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준하는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뭐랄까 좀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여권 인사들 얘기 들으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요. 저는 결코 욱하는 성질이 아니다. 본인 속에 녹아 있는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꺼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저는 망언으로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여과 없이 드러난 거는 그럼 뭐 실제로 막 아까 조부 얘기도 막 하시고 했지만 실제로 뭐 어떤 친일 DNA가 아니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공부를 하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아니, 제대로 역사 공부를 공부했으면 하잖아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 이런 얘기 해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고 이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뉴라이트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주위에 이제 나이 연세 있는 분들 중에도 아이고 뭐 일제 시대 때 뭐 괜찮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집안 이야기까지 들먹이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집안 얘기 들먹이는 건 저는 뭐 사실 뭐 이거 연좌자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것도 뭐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거보다 아까 우리 변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표현 좀 너무 기분 나빴어요. 정확하게는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제 이 표현이 등장하면서 일본은 뭐 그 국군을 걸었다는 게 굉장히 막 일본을 좀 뭐랄까 느낌이 사무라이 정신 뭐 이런 거 막 칭송하는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굉장히 막 어떤 명운을 다 걸고 일본이 마치 이런 일을 벌인 것처럼 칭송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친일 문제와 뉴라이트가 정말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헛다리 짚은 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보수 정당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안 모셔도 돼요.
중간에 오래된 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일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한국의 사실 정당 정치의 뿌리가 거기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뉴라이트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프레임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경향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 뉴라이트의 그 근현대사 인식이랑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이 대립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드라이트하고 뉴라이트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임시정부에 대한 인정. 초대 대통령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네, 네. 중간에 탄핵당했지만 그에 대해서 워낙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승만 본인부터 이제 이 정통성을 3.1절과 이 임시정부에서 네, 찾고 네. 있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보수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네. 갑자기 뉴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이걸 깡그리 3.1절부터 이제 임시정부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인 그냥 48년 공군론 딱 나와버리니까 그럼 사실 이승만 대통령 얘기한 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무리하게 논쟁을 하면서 좀 불필요한 이제 이 사회적 논쟁 가고 예. 보수 쪽이 그냥 친을 뒤집어쓰게 된 이제 해악을 끼친 거죠 뉴라이트가.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하나 좀 짚어드리면요. 그 안중근대에서 아주 이제 뉴라이트가 아주 뭐 굉장히 많은 폄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중근 예, 의사.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 한국을 아끼는 친한파 온건파인데 잘못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강경파가 드세겠다 그러는데 이건 진짜 사실관계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야. 이토가 온건파는 맞지만 이미 그 완전히 그때 아시아 정치의 거물로 이제 상징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국을 지배하러 들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일 운동으로서 당연한데 이제 그것까지도 좀 폄훼하는 기질이 있어서 좀 무리한 주장. 다만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정도의 아이디어는 되는데 너무 그렇죠. 아이디어 이제 수준인 보편적으로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무리한 주장이 되는 거죠. 이거 뭐 제야에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그 좀 말을 좀 아끼고 있었는데 아, 예, 하세요.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쭉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조금 무리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을 비판하고 받아치려다 보니까 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날 그 아까 저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얘기들을 왜 써가지고 뭐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친일 논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아까 전에 해묵은 논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데 성공하셨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좀 촌스럽고 구려요. 우리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네. 이 식민지 근대화론, 뭐 자본주의 맹화론 이런 게 언제적 얘기인데 제가 기억하기에 최근에 이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게 몇 해 전에 아마 이영훈 교수 책 냈을 때 예. 그때 한번 세게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술적으로 이게 예. 뭐 어떤 게 사실관계에 적합하냐, 역사학적으로 어떤 게 가치가 있냐 이런 것들이랑 별개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잖아요. 좌우가 보수와 진보가. 이게 언제적 프레임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랑 얘기를 하려면 관계를 얘기하려면 조금 더 생산적인 얘기들을 해야 하고 네. 지금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그 북한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도 네. 공조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옛날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상황 자체가 좀 참담합니다. 해묵은 논쟁의 그 논쟁을 꺼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공을 한 거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라고 분류되는 분들을 국가안보실에 중용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친 이유도 사실은 김성환 실장이라든가 김태호 차장 같은 그런 분들의 이 유사시에 진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그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은 그 다만의 화법을 잘 쓰시잖아요. 앞에 뭐 딱 깔아놓고 다만 이렇게 딱 표현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가 않을 텐데 괜히 이거를 쓸데없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게 좀 심한 공격일 수 있는데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버지 6선, 아들 5선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에서의 상황 이게 한국 정치가 애초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요. 아니, 실제로 저는 그 페이스북에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썼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저도 그거 궁금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써준 것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보좌관? 아니 뭐 꼭 저는 보좌관일지 또 아니면 누군가. 뉴라이트
리바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그걸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속에서 변호해주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네. 이게 지역 얘기하셨습니다. 뭐 집안 얘기는 우리가 굳이 깔을 필요가 없고요. 네. 지역 얘기가 그 공주 부여잖아요. 네, 공주고요. 거기에 나오는 게 소위 우금치 전투라는 게 동학농민전쟁의 최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렇죠. 10만의 전사자가 났던 곳입니다. 네네네. 그런 동학농민전쟁의 현장이 자신의 지역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항일 우병 운동까지를 어떻게 보면 무시해버리는 조선에서는 뭐 전쟁이 없었다? 조선과 전쟁한 적 없다? 이런 논란은 그럼 본인한테도 칼을 들이댄 케이스가 아니 된 근데 거죠. 정재섭 위원장이 심지어 본인 입으로 우금치 전투를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해명하는 패브에서 네, 얘기했죠. 네, 네, 네. 했잖아요. 그런 내 앞에서 역사 얘기를 한다고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사실 좀 아연실색할 만한 그런 거였다. 예. 근데 지금 이거 저 주제 넘기기 전에 아직 국회 부의장 하고 계신 아직 사퇴 안 냈어요. 거죠? 근데 이거 원래 겸직 안 되지 않습니까? 겸직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게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정기소 위원장은 연내에 내놓겠다 했는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뭐 안 내놓게 하겠습니까만은 네.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국회 부의장 한 전례는 있습니다. 그래요? 바람직한 전례는 아니지만. 네. 어. 근데 더 어차피 웃기는 임기가 거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게 얼마 안 12월까지라고 돼 네, 있죠. 네. 12월까지. 그럼 뭐 그때까지 급여 같은 거 나오나요? 다 나오죠. 나오죠. 네. 그거 챙겨.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 하는데 과방위 위원장 내려놓으라고 네. 난리를 쳤거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도 국회 부의장 내려놔야 되는데. 국회 부의장하고 당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예요. 그쵸. 선관위에 등록되는 당의 대표자고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일 뿐인데 그 난리를 쳤는데. 저도 찾아보고 들어오니까 이제 관행이긴 합니다만 그 이제 의원직을 제외한 다른 직은 겸직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직은 원래 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맡아버렸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여야가 그 뭐라고 하나 그 안 좋은 선례 네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핵 얘기 이거 핵 얘기는 하긴 해야 돼서 왜 근데 갑자기 또 핵 얘기로 넘어갔을까요 이게? 무슨 이게 왜 굳이? 제가 형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예. 근데 참. 이거 정말 앞뒤 안 맞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미동맹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그 핵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미국이 한국이 핵 가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럼 한미동맹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프랑스가 2차 대전에 거의 패망 직전에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프랑스도 영국과 미국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국가가 재건된 거예요. 드골이 대통령이 됐어요. 드골이 대통령이 되면서 핵무장을 추진합니다. 네.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결국 나토에서 탈퇴해버려요. 미국과 완전 금이 가버리는 상황이 네,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네,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단독적으로.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미국하고 같이 전술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단독으로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하나 섞여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을 거의 깨자는 수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라는 소설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예.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인데 예. 그것도 핵심이 뭐예요? 단독으로 핵무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음모론이 있었다. 네. 이야기가 이제 소설의 주요 테마거든. 네. 예, 한미 동맹의 근간은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미국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안 될 주장인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게 또 좀 전통적으로 좀 사실 누라이트 쪽에서 많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단골 주제인가요? 예,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완전 도발한다 그러면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릴 때요, 미국 본토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야 자기 나라 본토로 핵미사일 날라 들어온다, 뭐 LA나 워싱턴, 이건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 쏘는 미사일들이 대륙간 탄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한국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핵무기로 도발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보고 좀 이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북한이 도발할 때는 저 태평양 날려버릴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의 좀 시위 형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절대 뭐 전술핵 같은 거 줄 수 없다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급하다가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로 덮으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재로 덮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정치적 위기에 몰리는 어떤 집권 여당 입장에서 네. 사실은 이 반북 얼마나 좋습니까? 반북 또는 안보 이슈로 네. 이 부분을 한번 좀 넘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한두 달만 안 해요. 조용해집니다. 왜? 아무 현실성 없는 얘기를 그냥 한번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강대강만 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미일 군사협력 외에는 네네. 소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수단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정권은. 뭐 이를테면 우리가 군사 옵션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외교 옵션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끌고 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이 핵 위협을 제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대응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차원에서 안보파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단히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변희재 의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이걸 용인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한테 결정권도 없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툭 던져놓고 이 국면을 넘어가 보겠다는 건데 지켜보십시오. 한 달 안에 이 논란은 정리됩니다. 10월, 오늘 10월 13일이니까 11월 13일에 이 내용이 딱 정리됐는지 딱 지켜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미 네. 그 던졌잖아요. 담대한 구상인가 담대한 담대한 구상. 구상에서 문재인 정권보다 한 3단계 뛰어넘어서 네. 테이블에 나오기만 하면은 경적 지원할 수 있다. 다 주겠다. 예, 한마디로 나하고 술 한 잔 마셔주면은 퍼주겠다고 던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 이 시위 뒤에 그거 네.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 한 잔 마셔주면 돈 주겠다는데 왜 안 나오고 아니 나오고 담대한 있는 구상을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대화는 당연히 해야 왜냐하면 지금 저도 지금 이게 핵무장론이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인 국제 공조 속에서 어쨌든 간에 자꾸 이제 대북 압박이나 제재나 이런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 갖고 어째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주제. 그러니까 그 테이블 위에 어떤 주제가 올라오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은 지금 담대한 구상도 그렇고 예전에 그 비핵개방 3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보면 핵을 먼저 포기하는 게 선결 조건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인도적 지원들을 해줄 거 해주고 그다음에 경제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적인 공조 체제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핵무장론 그러니까 단독 핵무장론 가는 거는 그런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쨌든 좀 디펜스를 하자면 예. 그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 이런 진영 논리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그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 자체가 어느 정도 논리가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되게 비군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자유민주 진영, 그다음에 뭐 기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국제적인 어떤 레짐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동맹으로서 실익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에 어느 정도 동기를 부여해서 네네.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인데 이런 것들을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폄훼하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인간 자체가 싫다고 막 그래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담대한 구상을 꺼내니까 사실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래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외교 문제야말로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권을 맡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도 이제 감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100% 믿지 못하면은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뭐 거짓말하고 막 은폐하고. 그러니까 나는 김정은하고 그 둘이 만났을 때 겁이 나는 거야. 뭘 할지를. 저 일본 가서 기시다 만났을 때 겁이 나고. 그래서 대통령의 정직성이 중요한 게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이 속수무책이거든요. 변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게 대통령의 인격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겁이 납니다. 술 한 잔 먹고 독도 형님이 가져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아이 설마 아니 그렇게까지 진짜 외교에서 그런 건 있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소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공동선언 네. 합의 파기까지 네, 맞습니다. 거론했어요. 이건 역대 최악의 보수 정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보수 정권도요. 이거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이건 뭐, 대책 없는 분이에요. 이거. 마카파 정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나오는 건 어떻게 정세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 하시던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선언도 파기하자고 정세균 그런 얘기 한 적 그랬어요? 없죠. 뭐라고 아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정세균 총리가 얘기한 것은 예. 이제 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건데 예. 지금 미국에 초청돼서 가셨어요. 예.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예.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이 초청 기조연설에서 하신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북핵 위협의 어떤 그 고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고 핵무력 완성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성이 있다. 그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거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다. 예, 예. 어찌 보면 원론적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예. 그것을 이제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인정한 최초의 야당 인사다. 예, 예. 뭐 이를테면 민주당 내에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예. 원로로서 예, 좀 예. 뭔가 균형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한 거죠. 전 정세균 대표께서 이 말씀 잘하셨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한반도 비핵화 이게 이제 지금 원칙으로 이제 확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칙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런 측면들도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핵무장 하자 그러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독자적 자주국방 자주핵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폐기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져가면 이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옛날 뭐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과거의 비동맹처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다 그러면 이걸 또 지키는 방향에 의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 정세균 총리처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전술핵 문제를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또 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는 또 이제 폐기되는 겁니다. 과거처럼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제가 이게 이 정부에 대해서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정말 그 이회창 총재가 이야기했던 전략적 상호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다시 꺼내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위의 참모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예. 근데 요 한미일 그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요, 존 볼턴 회고록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오지 않는 한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가이드라인 해놓은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92년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게 있었더라고요. 이건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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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해놓은 거예요. 보수 정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를 좀 들면 접근하지 이제 않는데. 나이가 어리시니까 잘 모르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 이야기 하기 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짐작한데 핵배낭도 있고 핵탄도 있고 사소한 것들이 미군이 이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풀어나가면서 북방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에 있던 전술핵을 빼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만들어내고 그걸 북한에도 동일시 적용하자. 그렇게 만들어갔던 거예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이 이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를 엮은 사람인 거고 다자간 이 핵 안보 체계를 또 만들어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역대 최악의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92년도 노태우 정권이 하나의 모델이 될 거예요. 그 당시 더 훨씬 세계는 격동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외교를 모르는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 소위 전두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 노태우도 군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전국도 여소야대야. 여소야대.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처지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능력 있는 유능한 참모들에게 뭐 권한도 줘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방 외교라고 하는 걸 관철시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박철원이거든요. 박철원. 그럼 박철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북방 외교를 만들어내고 네.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결국 했던 게 뭡니까? 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이에요. 뭐 이런 성과를 냈던 거 아니에요. 자, 외교는 말이에요. 노태우한테도 배워야죠. 자, 외교라도. 곽 위원장님 제가 맥주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되면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박철원 장관하고 비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거죠.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믿을 만한 책사고 참모라고 했던 박철원 장관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넘버원 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높아지는 이 북핵 안보 위기 속에서 그 이쪽에 집권여당 인사들께서 어쨌든 좀 그걸 우려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건데 정부에서 우리 이제 비핵화 다 깨고 비핵화 선언 다 깨고 핵무장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보시죠. 지금 뭐 이렇게 뭐 정부에서 역대 최악의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뭐 전쟁으로 몰아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아니 근데 뭐 여기서 아직은 제가 섣부른 짚어는 놔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
2000년도에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깨진 거죠. 깨진 건 마찬가지인데 실효성이 없어졌죠. 그걸 이제 와서 또 괜히 말을 꺼낼 필요가 없는 거지. 새롭게 가는 문제지. 이미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그걸 뒤에 거를 와가지고 이제 그걸 깨겠다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을 뭐 그냥 용인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안 되면 들리는 이제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덮고 이제 앞으로 할 거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 정권은 이 북한 문제라든 한반도 문제 그냥 미국에 맡겨놓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차라리 그거라도.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국내 뭐 지방 살리기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경제 문제 이런데 집중하는 게 맞고 이게 이제 표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좀 네, 있으면 조용해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10월 지금 중순이니까 11월 중순에 저희가 이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핵 얘기 그만해. 북한이 자꾸 자꾸 7차 핵실험 얘기 나와서 너무 머리 아프니까요. 저희 그만하고. 이것도 좀 골치 아픈 얘기긴 하네요. 이 얘기가 비슷한 더 하기 또 싫습니다. 비슷한 얘기 나오네 이거. 어차피 또 비슷한 얘기네요. 근데 김문수 위원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경산호 위원장이 이거 장관급 아닙니까? 장관급이신데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윤건영 의원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원이든 간에 거기 나오셨으면 국회의원을 거의 간첩에 가깝게 묘사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매우 매끄럽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거기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김문수 위원장님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 경북 영천시 인고면 이쪽인데 경치 좋아요. 제 생각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위원장님은 아직도 그 40년 전에 이 노동운동 할 때 본인이 그 갇혀있던 이 정파적 사고에 갇혀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극좌에서 극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사람들 나는 극좌에서 극으로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살고 있어 라는 그 과거의 잘못된 색안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추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위원장. 이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경산호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지사 말씀하셨을 때 되게 걱정했어요. 저희 여당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이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을 걱정했거든요. 저희 세대한테 김문수 전 지사는 어떻게 기억되냐면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사인데.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남양주 소방서예요.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역구. 저희 지역 그 아, 남양주 예. 소방서라서 그게 예. 걱정을 했는데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경산호 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 노사 관계를 중간에서 잘 협의해서 중재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것 자체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 자체가 좀 빈약해서 그리고 유튜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사과하실 때 보면서 조금 기대는 하긴 했어요. 네. 사과하시는데 나름대로 진정성 있네. 네네. 윤건영 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상처 입으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네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서 좀 해보긴 합니다. 경산호 위원장이 이제 예전 노사정 위원장이랑 네. 똑같으니까 이제 이분을 임명할 때 아니 이거는 노조 사측 정부 측 입장을 잘 듣고 어떻게 보면 잘 자리만 만들면 되는 이거지 자기가 막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산호 위원장 누가인지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조용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제일 시끄러운 사람 앉혀놨어. 더군다나 또 이분이 자기가 노조의 어쨌든 보스 출신이니까 노조는 내가 술 한 잔 마시면 다 잡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까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좌파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자기가 꽉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떠들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유튜버를 삭제했길래 유튜브 삭제했으니까 이제 조용하겠구나 싶었더니 가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튜브 할 때 했던 얘기 물어보면은 그때 내 개인적으로 한 얘기고 너무 과했다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를 근데 바꿀 수 없다 이러면은 판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면은. 저도 김문수 이제 선거 때나 뭐 이렇게 현장에서 좀 만나 뵈서 네. 이렇게 뭐 사적으로 얘기를 짧게 나눠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되게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실제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꼿꼿한 게 좀 있으세요. 뒤로. 맞아요. 절대 그런 그 스타일이에요. 얘기를 중간에 했던 얘기를 걷어들이시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좀 세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굽히시는 성격이 아니신, 그러니까 그런 좀 퍼스널리티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김문수 위원장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국감 상임위가 환노위예요, 환노위. 환노위에서 느닷없이 주최사당 수정론이 왜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아직 40년 네? 전에 살고 이렇게. 저는 김문수 위원장의 아주 고도로 의도된 도발이라고 봐요. 도발이라고 하시면 윤건영 의원한테 윤건영 사과를 안 하고 의원의 이런 사과하는 것도 사과하는 척하는 거예요. 부분. 그러면서도 본인의 소신은 절대 물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갖고 논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국감장을 아주 깽판을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결국 본인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을 또 모욕하는 것이고 면전에서. 그러면 자기 소신은 지킨 거고. 자, 이것은 하나의 굉장히 의도된 도발일 가능성이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숨길 수 없는 본인의 정체성이에요. 소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함께했던 이른바 극우 반노조의 예.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된 건데 결국은 저는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이를테면 수술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산노위 위원장을 하느냐. 극우 반노조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주의자면은 국가보안법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집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 이야기 거고.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뇌 속을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저기 김문수 위원장에서 이거는 40년 전에 본인이 당한 거야. 본인이 군사 정권 시절에 당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가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김문수 위원장이 고문을 엄청나게 많이 당한 분이에요.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데 똑같은 행태로 야당이라든가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뇌 속을 뒤집어 보면서 넌 김일성주의자야,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했던 게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예요. 아니, 이를테면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네네. 어떤 그 사석에서라든가 그런 본인의 철학,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사. 네, 예. 그런데 이건 경산노위 위원장이라고 장관급 위원장이 정부 기구의 위원장이잖아요. 네. 더더욱이나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될, 대화로 풀어야 될 그런 위원장인 사람이 저렇게 됐다는 것은 저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앞으로 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네. 김문수 위원장 사퇴시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사과해야죠. 근데 요것도 사실 그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윤건영 의원한테 처음에 사과 안 하다가 이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김일성주의자라는 얘기는 어쩌보면 그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윤건영 의원보다 훨씬 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윤건영 의원보다 훨씬 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지금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건 뭐 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굽히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오늘 하루 이틀로 끝나진 또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유튜브는 왜 삭제했어요, 그러면? 유튜브 그냥 대놓고. 아이 찔려서 그렇죠 뭘. 찔려서 그런 게 있겠죠. 너무 심한 것들이 많고 예전에 집회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떠든 거는 뭐 사적 집회 나간 거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뭐 집회 가서 뭐 대중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랬다, 유감이다 하면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는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문수 지사가 이걸 맡을 때 대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했는데 예. 지금 보면 대권 행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극우를 기반으로 해서. 쫙 잡아가지고 한번 그냥 막 튀어잡아서 가겠다.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김문수 위원장의 뇌 구조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에요. 아, 근데 신선한 접근이에요. 대권 후보설은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걸 확 이해가 되네.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김문수 위원장 옛날 민주화운동 시기에 흔히 하는 CA라는 그룹 출신이에요. 네. 뭐 이제 제 민주화운동 같은 한쪽 그룹이 NL이라는 그룹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는 CA라는 흔히 하는 이제 이게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이제 추종했던 그룹 속에 있었어요. 전향했단 말이야. 자기하고 다른 쪽에 있던 제야운동하는 사람이 옛날 NL이라는 생각 속에 아직도 파묻혀 있을 것이다. 40년 지났지만 그렇게 지금 단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럼 원래- 경산호 위원장이 아니라 자유총연맹 총재를. 그렇죠. 아주 적절한 보직이라고 봐야죠. 이게 원래 전향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문제됐던 네. 소위 그 뭐 김순호 예, 사무국장인가요? 예. 밀정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노동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 주변의 동기들을 이를테면 밀고 했던 그런 전력이 결국은 경찰국장 위치에 있으면서 다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듯이 저는 전향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게 최근에 무슨 발언 논란이나 신상 관련된 부분이면 사실은 사과하거나 왜냐하면 그것이 이 경사노위를 이끌어가기에 그 역량과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이 사고 체계 인식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적격자, 부적격자 이런 걸 떠나서 네. 좀 돌파하기가 어렵긴 아니 이건 해요. 경산호 위원장으로서의 이 자격과 역할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총 총재가 쓰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정확한 지적이에요. 김문수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의 역할이 이겁니다. 비타협력 투쟁이에요. 비타협력 투쟁. 근데 비타협력 투쟁하는 분을 타협해야 되는 위원장을 시키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본인 나름대로는 실제 그 노조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그죠. 팩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산별 노조 산별 노조 뭐 열몇 명 중에 한 명하고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랑 만나서 밥 먹은 거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본인의 의지는 이제 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노동의 유연화나 뭐 노조 뭐 뽀개기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갈 때 가장 어떤 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적격자는 누구인가 현 시점에서 해서 선택당한 거 아니겠느냐. 아니 근데 제가 판단할 때요, 이 정권에서 저렇게 사고치라고 임명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볼 때 저쪽에서는 노조의 선배니까 잘 구슬릴 거다만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는데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내정치하겠다고 지금 가니까. 근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화 이후에 한 20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고에 대해서 뒤처진 경향이 사실 많아요. 그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 나온 게가 2000년대 아니 1990년대 중후반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좀 이념 학습이 안 돼 있죠.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뭐 좌든 우든 아예 이념 학습이 그렇죠. 제로 베이스 있는 사람이죠. 예, 김문수 위원장 임명할 때 그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차원적으로 이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전향해서 다 모든 걸 겪어봤다 이런 건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고 딱 생각한 대로 나와서 애초부터 좀 불안하긴 좀 너무 불안했습니다. 고리타분한 얘기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네. 결국 사람을 판별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업계로서니 김문수 위원장 같은 사람을 우리 변희재 의원 말씀처럼 네네네. 자유총연맹에다 임명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형님 왜 자유총연맹 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너무 되죠. 너무 폄하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막 자유주의 사상 투쟁을 좋아하니까 네. 어쨌든 자총 어쨌든 이념을 가지고 그렇죠. 만든 건데 경산호 위원장은 난 이념이 드러나면 안 되는 자리거든. 저 자리는. 이거 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화제가 된 건 이제 국정감사 출석하고 나서 그날 당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은재 그 전 의원 기사하고 맞물려가지고 도대체 이은재, 김문수 여기 누가 추천했냐 이게 이제 설이 돌기 시작하면서 용산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것도 윤핵관의 짓이다 이런 설이 돌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게 권성동, 김기현 이제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추천 넣어가지고 이 두 사람들 앉혔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얘기했잖아요. 그 추천을 따지지 말라니까요. 결국은 의사결정은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근데 뜬금없이 나오신 게 아니고요. 예.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대선 때 이렇게 뛰었잖아요. 보면은 되게 많이 오셨어요. 실제로 엄청 역할을 많이 그랬다고 하셨어요.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엄청 분이에요. 열심히 뭐든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이에요. 김문수 위원장님. 김문수 위원장이. 근데 이번에 네네. 이 이제 지난 또 과거 발언이 또 이제 하나 또 방금 튀어나온 게 예. 박근혜, 이명박 감옥 보낸 자들은 다 사형 총살시켜버리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앵커가 물어보니까 네. 그 생각 변함이 없다 그러는데 맞아. 이거는 객관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감옥 보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칭함의 대상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엄밀히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도 안 했었고 그때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 다 수사하고 넘겨서 검찰이 이제 구속시켰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그냥 쓸어버렸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모르겠어요. 아주 세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또. 이게 이제 기사가 된 게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아침에 인터뷰 아침에 나와가지고 때문에 고 인터뷰를 했는데 짜증이 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다가 아마 이제 그 대목까지는 깊이 고민을 안 하지 않았을까 김문수 위원장이 자기가 뱉어놓은 거예요. 정치적 행본거예요. 언제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경산호 위원장이 노동 현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네. 현안을 놓고 그것도 어제 사고 쳐놓고 네. 다음 날 인터뷰 나가 또 사고 쳐요. 네. 이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거 CBS를 이제 어쨌든 저 김문수 이 위원장 쪽에서는 편파적인 자로 볼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것 그러면 같더라고요. 안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강제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컨택해서 나가놓고 막 싸워. 앵커하고 잘 이것도 이제 뭐 교수님 볼 때는 이제 뭐 자기 개인 정책보다 오신 거죠.
안 나가면 되지. 자기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은. 네, 오늘 화제 인터뷰긴 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아주 쇼에서. 오랫동안 싸웠더만. 지나가다 그게- 한마디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슬슬 이게 뭐랄까 이제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면서 화가 나.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정 앵커도 나름 이제 열심히 좀 그건 아니고요. 이건 뭐 야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 드리는 걸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짜증이 나서 중후반부에 넘어가면서 아니 말이야 언론이 이게 편파적이라서 되겠냐고. 그거 저거 내가 MBN 출연한 거 본 거 아니야? 혹시 그분이?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니, 나는 봤는데 교수님 길게 싸우진 않았잖아. 네, 맞아요. 한두 마디 불만을 얘기하는 건데 오래 끌었다니까. 네. 질문한 후반부에 서너 개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죠. 자꾸 김현정 앵커가 이제 본인 입장에 괴롭힌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네, 참. 아무튼 한국의 르뺑 이런 게 되고 싶은 거야. 야,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용하니까 또 김문수 시대가 여러모로 아무튼 그게 또 그래요. 맞아. 이게 또 종북 얘기와 또 연결이 되는 거라서 아무튼 첫 번째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그 이제 거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룬다는 점. 타지말 김정숙 여사를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타겟으로 잡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여러 이제 뭐 설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왜 감사원이 이 시점에서 타지말 이슈를 들고 나왔는가? 요거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주겠어요? 제가 보면 조금 물타기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엄청나게 이제 야당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영부인에는 영부인으로 한다. 영부인에는 영부인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 같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감사 질의서 보내는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이 서해 어부 피납 피습 사건 이 건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물타기 비슷하게 이걸 끄집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감사는 하겠어요? 감사 대상이 알겠어요. 되겠는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거예요. 대상도 아닐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슈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정권이요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슈던 이거 빠지시던 이거 빠지고 그리고 요 감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단독이에요. 감사원이 이제 그 서해 그 월북 그 공무원 월북 몰이했다. 내부 감사가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감사원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조선일보 단독 보도했는데 네. 마지막 결론 보니까 감사원에서 내부 발표 이제 중간 발표하려면은 감사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 내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발표를 안 하는 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결 안 된다면은 그거를 조선일보에 줘가지고 마치 되는 것처럼 딱 던지고 빠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는 끝까지 안 가고.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이렇게 감사를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겠지. 밑에서 쫙 감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확 던지고 빠지고 확 던지고 빠지고 계속 이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은. 이 논란 자체가 이제 김정숙 여사 타겟을 한 것은 좀 전에 우리 박진영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물타기죠. 김건희 여사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하기 차원에서 어제 국감장에서 조수진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이 통해서 이것이 제기된 건데 저는요 뭐 감사 할 수 있냐 없냐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감사를 성역은 없다고 봐요. 자 그러나 어떤 해외 순방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든가 영부인이 가는 순방이 내가 가보고 싶다고 가는 순방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해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라든지 해외 순방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일체 지금 예산을 내놓지도 않고 있어요. 이것들도 좀 내놓으면서 대통령의 순방, 영부인이 같이 동행한 순방의 예산이라는 것 또는 수행 인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네. 뭐 말을 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김정숙 여사한테 좀 과했다든가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네. 대단히 정치 공세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감사원 나는 역대 정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감사원 완전히 맛이 갔어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완전히 땅에 묻어놓은 것 같아요. 감사원 정치적 원장 한가운데 밀고 들어와 있죠. 완전히 감사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하수인 또는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엄연히 감사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감사를 이른바 할 수 있는 주체 결국은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무총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지 않나. 이를테면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예. 또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하고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지 않나.
이렇게 되면요 감사원에서 어떤 걸 내놔도요 예.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감사원 자체가 완전히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린 저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구조적인 측면에서 87년 체제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87년 체제에 의해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된 거거든요. 87년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헌법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해놨더만 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감사원은 정부 밑에 있는데 행정부 밑에 있지는 않아요. 또 헌법 설계를. 희한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감사원을 만들려면은 국회 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먼저 상권 분립해 보자면은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견제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보다 국회도 신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밑으로 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아마 이 개헌하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감사원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감사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들이 저는 일견 이제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정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구조상 감사원의 위치,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개편 시스템 자체를 좀 고쳐야 되는 일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디펜스를 하자면 지금 시점 자체가 감사원이 좀 무리하게 너무 전 정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초반에 감사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뭐 감사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감사 이런 거 감사했습니다 발표하고 할 때 지금 정권에서 뭔가 추진한 일들이 많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지금 감사원에 이루어지는 감사들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전 정권에 관련된 일일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오히려 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무슨 전 영부인에 대한 뭐 조사를 하니 마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슈 자체가 지금 시기상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지도 않던 감사원이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검찰 수사의 명분을 주기 위한 네. 아마 검찰은 그걸 근거로 네.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네. 소환이라든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일련에 완전히 정치 감사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제가 잘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변희재 위원 말씀처럼 만약에요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만약에 조선일보에 내줬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은요 이건 네. 완전히 이게 공수처 조사를 통해서요 이건 직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뭐 비밀 유지의 의무 준수 위반이라든지 감사원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사원장 사무총장 책임을 물어야 지금 이 됩니다. 검찰발 단독 기사와 감사원발 단독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매일 나와 매일. 감사원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사실 이거. 감사원발 단독 기사는 정말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감사원 단독 기사하고 검찰발 단독 기사는 뭐 하루에 두 번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검경 수사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압수수색 수없이 하고도 아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자 이것을 지금 감사원이 알아서 자락을 저는 깔아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감사원이 좀 무리하게 모든 일들을 좀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은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과 정권의 하수인처럼 정권의 이른바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논란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감에서 내내 그 얘기하면서 뭐 문자 몇 번 주고 받았느니 또라는 표현을 보면 뭐 어쩌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모든 게 지금 다 아직 의혹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뭔가 명을 하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무리한다라는 것과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후자의 부분 그렇게 쉽게 주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의원들 질의에 충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왜 뭐 실제 대통령실이랑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는가? 뭐 이번이 처음 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냐?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대답해드릴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 그 굉장히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국회법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돼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전에 연락한 적 있어요? 문자 주고받은 적 있어요? 통화한 적 있어요? 그랬을 때 예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개인적인 얘기? 연락입니다. 하면 끝날 문제.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왜 굳이 그거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네. 약간 강성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진다, 굽힌다 이렇게 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강성일 이유가 굳이 있어요? 내가 감사원의 한동훈이야. 어? 당당하게 내가 하겠어. 말해 물어봐. 네네. 그러다가 본인이 꼬이는 거예요. 유연하게 또 넘어갈 수도 꼬이면 또 있었는데. 비굴한 모습 보이고 네네. 또 자기가 잘 못 알아들었다 얘기하고. 저는 좀 희화화하고 전형적인 싶지는 모습- 저는 뭐 모습이더라고요. 희화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재 감사원장보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위예요? 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감사 아니, 현장에서. 지금 위예요? 아니죠, 아니야, 아래죠. 아니, 제가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보통 이제 이 판사들이라든가 이런 낙하산들이 왔잖아요. 이제 자체 진급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지도부에 감사원 지도부에 자존감이라 이런 것이 업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87년 태제의 종원 이런 이야기하면서 늘 국회 밑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긴장감도 있고 조직의 긴장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버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이 정부의 이 흔히 조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업돼 가지고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사원장 하다가 그 대권 후보로 가신 그 최재형 의원은 여기 대해서 입장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이시죠. 아직.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야, 이 감사원장이 그것도 야당 저 대권 후보 막 가는 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되지 않았던가 그래요. 이게 정치적으로 휘말리게 된 게. 네, 네, 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실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어떤 국가적 사명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싶다고 이제 드러내진 않았는데 감사원 감사 받아 보셨어요? 아니요 안 받아봤습니다. 재밌는 거 아세요? 네. 검찰들 출동하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러잖아요. 네. 감사원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검찰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감사원도.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 기사가 감사원 발, 검찰 발 따로따로 이제 계속 쏟아진다는 거는 일종의 뭐랄까 이제 충성 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치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그 우리 정인환 교수께서 감사원이 약간 밑밥을 좀 깔아주고 마중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림이 일종의 어떤 철저한 기획 내지는 그렇습니다. 계획 뭐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 기존 정치 문법과는 너무 좀 다른 상황이라서 에이 설마 그렇게 했어 하지만 실제 이거를 계획하거나 기획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감사원이 검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은. 검찰들은 이 수사와 우리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예를 들면 우리 홍준표 대표가 정치해가는 모래시계 과정 이런 것들 보면은 친언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감사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 감사원 지금 사무총장과 이 원장 몇 분의 문제지 감사원 전체가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감사원 출신 측이 이렇게 정계로 데뷔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어요. 검사들은 엄청 많은데. 그렇죠.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은 몇 사람이 지금 뭐 충성 경쟁이라고 표현이 되듯이 뭐 조금 오바스러운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다 뭐 이렇게는 비판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에서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한 기관 자체를 타겟으로 삼아서 뭐 저기는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사실은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칙이 잘못돼서 문제겠습니까? 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예, 그 맞아요. 국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그 어떤 기관 자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공격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 감사원도 감사원대로 또 자정 노력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재를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원 출신 저기 거식이 있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회창 그러니까 감사원장은 대법관 하셨으니까. 한번 성격이 다르긴 한데 네.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내부 출신 말이에요. 생각이 나가지고 내부 출신 거의 없죠. 옛날에 최재형 씨도 이제 판사니까. 예. 그렇죠. 이문옥 감사관 옛날에 아, 그런 분생 그분 내부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성격이 검찰하고 달라요. 정치적이지 않은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갑자기 오바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는 것 이렇게 같아요.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죠 감사원 자체가. 예. 원래 감사의 어떤 그 뭐랄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요. 정부의 감사 기능 중에 70%는 회계 감사예요. 네네. 그리고 한 30%가 직무 감사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느닷없이 막 이 정치적인 내용들을 다 감사원이 사정기관의 한 축이 돼가지고 예. 하는 것처럼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이것은 감사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정권의 문제 의식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거, 박약하다는 거예요. 헌법에 세입 세출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최근 그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예. 아니 감사원이 어쩌다가 물론 예. 최재형 아까 말씀처럼 감사원장이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서도 물론 정치적 중립 시비가 세게 붙었었지만 예. 어쩌다가 이게 정권의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 지원 기관 또는 뭐 사정 기관의 한 축으로 담당하는 뭐 이렇게 전락해버린 건지 예. 여기에 대한 저는 우려와 유감 표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네네. 것대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그 지난 정권 말부터 해갖고 이게 이슈가 돼서 그게 사실은 감사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언론에 막 떴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사실은 국가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짚는 중요한 예.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나 네. 뭐 지금의 민주당 진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오히려 띄워준 측면이 있고 더 논란의 핵으로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별건에서 뭐 감사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해 공무원 피살 건 이런 부분들은 좀 할 수 있게끔 놔두고 예. 그 나머지 좀 사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 조금 경중을 좀 따져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감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감사원이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절차적 문제를 만약에 건너뛰게 되면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감사원 자체가 이게 직권남용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안으로 옮아가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보낸 책이 있습니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 이게 이제 그 남정호라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내신 분이고 한심해 진짜 여당 대표가 거기다가 공주 밤까지 보냈다며. 아 맞아 공주밤이랑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국제 전문 기자를 33년 하신 분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제 그 탐사 보도를 하신 내용을 엮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을 이제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그 예를 들면 감사원이 뭐 마중물을 넣고 그리고 이제 여당 대표가 이제 요거를 좀 더 크게 확대시키고 이어지는 게 이제 검찰 수사로까지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즉 전 정부 대통령의 영부인의 수사로까지 발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설도 나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시종일관 그렇지만요. 또 이슈 띄우고 딴 거 하고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슈 띄우고 아마 또 딴 거 찾으러 갈 겁니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도 되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도 되고 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도 됩니다. 이때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것도 4대 강조 사실은 정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당이 앞장서 가지고 야당 공격하고 전 정부 공격하고 여당은 뭔가 정책을 하고 거버는 아닙니까? 집권 전략을 내놓고 집권 목표가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당 비대위원장 당대표라는 사람이 야, 참 그런 책이나 돌리고 있으니 이게 뭐 나라가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걱정인 게요. 뭐 민생, 경제, 북핵 위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 최대 위기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속에서 아니 뭐 전직 대통령 배우자 부인에 대한 뭐 감사원 감사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면 예. 저는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집권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한심한 상황입니다. 저도 집권여당 소속이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슈들이 민생과 관련되어 있거나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이슈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이슈나 진짜 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굵직한 플랜들, 정책들 이런 이야기들로 논쟁이 붙는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그 국정감사 기간을 사실 그 야당의 시간이라고 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저도 뭐 여러 국정감사들을 좀 보긴 했지만 이번처럼 뭔가 뭐랄까 없어. 그죠 없죠. 없어요. 그죠. 예, 야당만 이슈가 반대국토에서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왜요? 국정 발목을 잡고 싶은데 국정 발목이 없어. 발목이 없어. 하는 게 없으니까 발목이 없어. 아 발목이 없다는 게 하는 게 없다고요? 예. 이번에 최근 여론조사 어제자 이제 이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이 실망감이 80% 가까이 돼가지고 아
뭐 야당반에서 이제 난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좀 의혹으로 있었던 것들, 뭐 단적으로 영국 가서 왜 조문을 못했는지 이런 네, 것도 제대로 확인된 게 없고, 예. 저 지금 뭐 청와대 그 옮기는데 얼마 들었는지 제대로 확인된 게 없고, 그냥 모든 윤석열 정권의 의혹은 그냥 대충 덮여서 가는 쭉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저희 주제만 하더라도 미사일 저기 한미합동 군사훈련 식민사관 김문수 위원장 국정감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감사원 이게 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만한 정부 여당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위기를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는 해프닝성 가십거리를 만들어낸다. 자, 아무튼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늘 처음 저희 그 왁자지껄 포차 찾아와 주신 정기남 교수님과 곽건영 위원장님의 소감 한 말씀만 듣고 저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님. 왁자지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왁자지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시끄럽게 예. 하여튼 그 점잔을 버리고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곽건영 위원장께서 예, 진땀 많이 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긴 했고요. 다음에 예. 또 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뵙고 예. 재미있는 토론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같은 참보수를 비롯하여 또 다른 이제 보수 인사들을 양 옆에 배치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왁자지껄 정치 리프레시 왁자지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